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요즘에 참 1, 2월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좀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보면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 따라서 2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2분기가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분기에 우리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파 사태, 더 나아가서 연준의 통화정책의 큰 변화들, 이런 것들은 사실 드러난 악재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드러난 악재가 2분기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하지만 이 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실물 경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의 국면 전환,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자, 연초부터 사실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2022년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워낙 가격들이 싸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야 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오름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보다 연말에는 지금보다 지수 자체 레벨이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높아지는 행태에 관해서 과연 2분기 때 다 오르고 나서 3, 4분기에 행보할 거냐, 아니면 2, 3분기 천천히 오를 것이냐, 4분기 연말까지 끝까지 오를 것이냐의 또 다른 행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 매우 좀 짧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결국 선 반영된 악재인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나비 효과라고 하죠.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봄에 서서히 주식을 사서 연말까지 가져가면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11월 달 이전에, 즉 늦은 가을에 조금씩 익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가장 큰 투자 전략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이 좀 언제까지 네. 갈 수 있을지, 네네. 또는 뭐 원자재 관련된 ETF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 네. 이런 또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밸류 모멘텀이라는 팩터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WTI 기준으로 원유가 국제유가가 워낙 큰 폭으로 올랐고 천연가스나 여타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름폭을 바라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행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 가장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만큼 가장 올라간 자산을 매도하는 요인도 또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분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파 사태, 전쟁 리스크 어떻게 될지는 단언하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푸틴의 이 장기전,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개연성을 차치하고 이제는 장기적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행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서방 세력과 핵 발사 카드까지 나타나면서 극단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게임 티어리, 즉 치킨 게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봉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제가 봉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고요. 잠시 덮어주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닌 봉합이라는 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려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도 이 신냉전 시대의 변화라는 것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러시아의 이러한 패권 경쟁의 도전은 우크라이나를 차치하더라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중장기 시계를 갖고 이 국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지금 높아지는 이 원유 가격 아니면 천연가스, 수많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을 좀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TI 기준으로 이전의 수준인 30-40불대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상당 부분 70불 이상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즉 이전보다는 국면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측면.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 추종을 가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로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가 상승의 부담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알파 사태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단의 상승을 저희가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럼 기업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높아지니까 두 가지죠. 그만큼 매출을 더 신장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올라진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업을 찾으면 어느 정도 해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물가는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불안스럽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찾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럴 때일수록 아마 성장성이 좀 더 담보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언택트 관련 종목도 굉장히 또 실적도 좋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약간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기회가 되는 그런 뭐 섹터나 어떤 그런 산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공으로 하는 게 글로벌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국면 변화로 중장기적 시기를 갖고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포인트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대면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왔습니다. 사실 이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산업이 물론 각광받는 산업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우리가 체감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은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좀 오래 걸렸겠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또 에너지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전에는 쉽사리 손이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흔히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왕복거리가 400km에서 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잘 안 나갔다 그래도 실제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50불까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7, 80불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착된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면 이제 비용단에서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옛날에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전망에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피부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에너지 가격의 상향 평준화는 이러한 대체 산업과 아니면 전기차 시장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시장에 좀 더 확장성을 담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이번 전쟁 이슈로 좀 더 그렇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구분해서 좀 들어가 보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1세기 마샬 플랜이다. 그러니까 마샬 플랜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경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럽이 폐허가 됐는데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 마샬이 미국이 원조를 해야 된다. 유럽에. 그게 이제 마샬 플랜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잘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자성의 목소리는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를 가져야 된다. 러시아의 의존도가 천연가스 40%, 국제유가 40%, 즉 전반적인 에너지 자립도를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럽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결국 미국의 원조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의 LNG선이 8척이 이미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미국의 LNG 수출이 다시 한번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워낙 유럽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많은 비중을 미국의 LNG의 수출량이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자체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좀 더 근시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전의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달리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편집되고 올라갈 쯤에는 이제 4월 초일 텐데 그때 4월 달에 공교롭게 프랑스의 대선이 있어요. 결선 투표나 예선 투표. 자, 프랑스 대선에서 공약 중에 최대 관심거리는 원전의 실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근시안적으로는 또다시 글로벌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쪽은 어떨까요? 뭐 태양광 쪽이나? 네네. 네, 좀 약간 탈탄소화 이쪽. 그러니까 탈탄소화 이런 것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과연 그게 좀 더 일찍 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제적인 논리로 후순위를 밀릴 것이냐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제 시각대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토요타가 시그마 6를 비롯해서 적재적소에 물건을 대서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된 표어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가격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즉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범용성을 갖고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으로 연장선에서 보면 이 태양광 이슈라든지 수많은 가격 논리로서는 사실 쓰기 어려웠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가격 논리 이면에 있는 러시아의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를 갖다 붙인다면 상당 부분 이쪽에서 이런 가격 논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명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4월 10일 되면 또 3월 인플레이션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인 게 3월 달에 발표한 게 7.9%였나요? 헤드라인 7.9%라고 코어는 6.4% 정도 하죠. 근데 다음 달, 4월 달에 더 오르면 어떡하나?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사실 있어요. 네, 저는 좀 꺾여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장기화되기 전에는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1분기가 피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예. 저도 분기 평균 7.5% 내외에서 아마 수렴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시차를 감안해서 저 나름대로 모형을 좀 돌려보면 실제 1분기보다는 2분기 피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3월 달에 CPI 헤드라인이 8자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이 기저효과를 상당 부분 높았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작년 3, 4, 5월 달이 높은 수준의 레벨을 봤었기 때문에 올해 3, 4, 5월 달은 사실 기저효과를 꺾여야 되거든요. 네. 엮이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할 정도로 전월비 증가율이 얼마나 오를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7.9%라는 게 또 워낙 높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적어도 7.9%에서 8%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러니까 2분기가 좀 더 정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1분기보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 상당히 이뤄지거나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팔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팔자 헤드라인 가능성이 워낙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좀 봤는데 이미 3월 달에 컨센서스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죠. 8%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8%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이제 네. 얼마 있다가 네네. 심체가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뭐 잠깐 3월 달에 반짝 올랐으니까 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일단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일단 장단기 금리 차의 바이 데피니션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인 것이죠. 그걸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10년물은 미국의 성장성, 2년물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프락시 대리 변수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매출보다 비용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기업의 전린 여부와 결부되는 것처럼 국가 단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1970년 이후에 미국의 9번의 장단기 역전 상황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1년의 터울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아마 이거 4월 달에 편집할 쯤이면 역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 오늘 29일인데요. 3월 29일인데 20bp 이내로 좁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차하면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일단 노란불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네. 미국이 9번의 경기 역전 구간에서 경기 침체로 안 갔던 사례가 90년대 중후반인데요. 네. 그때 미국은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벗어났었어요. 하지만 여타 신흥국들은 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9번 중에서 2번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여타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때랑 역시 다른 것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따라서 제가 장단기 역전에 대해서 꼭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고용시장이 워낙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올해 전망이 3.5%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미국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어떻게 스프레드 아웃 될지, 스피로바, 즉 전이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10년물하고 2년물은 그렇다 치는데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여전히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즉 경기 침체하고는 좀 별개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매크로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3개월물은 2년물 금리보다 저단기적인 통화정책을 반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게 올해 3월달 FOMC입니다. 지지난주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3개월물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따라서 조만간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 차이도 10년물과 2년 차의 스프레드 차이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를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노란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또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 연준에서도 이제 한 6, 7월부터 뭐 긴축하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걱정과 기회가 양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QE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사실은 지난 한 4, 5개월 동안 금융시장을 억눌렀는데 처음에는 좀 불안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미국 주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통계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결국 양적 완화의 일종입니다.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산을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언제까지냐면 3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정상화와 기준금리를 올린다, QT 얘기를 했지만 실제 돈은 계속해서 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푸는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전면 승부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QT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4월 7일이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때 파월 의장이 3월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QT 논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에서는 이 QT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5월 달에 QT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미주부 채널의 사람들하고 보면서 이렇게 과감없이 전망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미국의 경기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놓고 봤을 때 QT를 이렇게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실제 QT 가능성이 5월달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기준금리도 인상했고 양적 긴축도 로드맵이 깔린다. 처음에는 좀 휘둘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큰 시계와 로드맵이 깔렸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난 3월 FOMC를 잠깐 복귀해야 되는데 3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닥플렛이라는 점도표예요. 그 점도표가 지난해 연말인 2021년 12월 달에는 3, 3이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에 3번, 그해 2번, 그래서 총 8번이었다가 올해 7, 4, 0, 올해 7번, 내년에 4번, 총 11번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 끝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벌써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5%를 넘었습니다. 그럼 많이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기서 금리가 3% 끼고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깔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채권 금리가 지금의 거의 고점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안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들여다봐야 될 섹터와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결국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결국 매출단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그런 산업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미국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을 2차 전지 산업에서 아니면 전기차 산업에서 상당 부분 오리엔트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쪽은 좀 어떨까요? 반도체는 사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미국의 안보 자산은 미국의 국부와 결부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 자산은 단연 1순위가 석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미국의 상당 부분 오리엔트되어 있는 전략들이 있었죠. 그런데 셰일혁명 이후에 미국이 순수출국, 원유 쪽에서 순수출국과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면서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가운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 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고 기획했던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의 재정립인 것이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 부분 지금부터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켓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포인트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시장이 철저히 팹리스 쪽인 R&D, 왜 인텔과 또한 파운드리 쪽인 TSMC와 삼성전자로 양분돼 있잖아요. 그 양분돼 있는 것을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까지 다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미국의 반도체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각광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중심의 채널이기 때문에 미국의 서학개미죠.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하고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의 행태 변화가
미국의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들한테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저는 특히 인텔 같은 기업은 매우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서학개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뭐 AMD나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특화되어 네. 있죠. 근데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세 공정에서 많이 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TSMC 같은 기업의 미세 공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또 네.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세상을 좀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우리가 주류경제학에서 매우 익숙했던 개념으로 딱 갖다 붙이면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세월에 따라잡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 세계화의 종언, 더 나아가서 블록화 경제의 재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격 논리가 아니다. 이것은 저스틴 케이스로 명분 싸움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인텔을 비롯해서 미국의 거대 자본이 이 파운더리에 특화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 공정이 들어가면 상당 부분 격차 있는 기술 격차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텔도 좀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